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 빠진다. 코스피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왜 그런지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파업 국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이 불안한 6월 고용 지표까지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인 순매수의 코스피 상승, 외국인 매도 공세의 지수 급락. 마치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리모컨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 실적이나 경제 펀더멘털도 중요한데요. 왜 유독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외국인 매매가 한국 시장에서 작동하는 세 가지 경로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규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글로벌 연기금, 헤지펀드, 대형 자산 운용사 같은 기관이 대부분이에요. 한 번 매수에 수천억 원이 들어옵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약 30%인데요. 시장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물량이죠. 동네 시장에 손님 10명 중 3명이 한 번에 카트 가득 물건을 쓸어 담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고요. 나머지 7명의 장바구니로는 그 빈자리를 메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 환율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외국인 매수가 늘면 원화 수요가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갑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유한 한국 자산의 달러 환산 가치가 높아지죠. 추가 매수 유인이 생기면서 주가가 더 오르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반대의 경우는 정확히 뒤집힙니다.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나가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차손까지 겹치면서 손실을 줄이려고 더 팔게 되죠.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지수가 몇 %씩 출렁입니다. 코스피 변동성이 유독 클 때를 떠올려 보시면요. 대부분 외국인 순매도와 환율 급등이 동시에 발생한 시점이었을 겁니다. 세 번째 경로는 심리적 시그널 효과입니다. 국내 기관과 개인 투자자도 외국인 수급을 시장 방향의 선행 지표처럼 참고합니다. 외국인이 연속 순매수에 들어가면 국내 투자자의 매수세가 뒤따르면서 방향성이 증폭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빠지면 불안 심리가 전이되어 매도가 매도를 부르죠. 정리하면 외국인 매매가 중요한 건 단순히 큰돈이어서가 아닙니다. 주가와 환율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방향성이 증폭되고요. 심리적 시그널까지 더해져 자기 강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상당 부분이 국내 기업 실적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 전환에서 비롯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산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미국 금리가 급등하면 한국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달러 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죠.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요. 신흥국 전체에서 자금이 유출되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외국인 순매수라는 뉴스가 나오면요. 환율과 글로벌 자금 흐름까지 함께 떠올려 보시면 시장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다음에 확인하셔야 할 변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방향입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지고요. 내리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장 구조에서 실물 경제로 시선을 돌려보면요.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사흘째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이 풀리지 않으면서요. 지난 13일부터 울산 공장 기술직 조합원들이 근무조별 2시간씩 조기 퇴근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부분 파업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 파업이 아니라 하루 중 일부 시간만 라인을 멈추는 방식이지만요. 자동차 생산 라인은 한 번 멈추면 재가동까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2시간 조기 퇴근이 반복되면 이 하루 전체 생산량의 약 20에서 25%가 빠지는 셈입니다. 이틀 사흘만 지속돼도 수천 대 단위로 차질이 생기죠. 15일에는 부품 계열사인 모트라스 노조의 파업까지 겹치면서요. 울산 공장 일부 생산 라인이 최대 8시간가량 가동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부품 공급이 끊기면 완성차 라인도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쟁점을 보겠습니다. 회사 측은 15차 교섭에서 3차 제시안을 냈습니다. 월 기본급 8만 9천 원 인상, 성과금 350%에 일시금 1,000만 원, 자사주 15주. 노조는 호봉 승급분 제외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전년도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급만 놓고 봐도 양측 차이가 약 6만 원이에요. 기본급 차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급은 퇴직금, 각종 수당, 연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월급 차이가 아니라 장기적인 총보상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노조가 기본급 인상에 유독 강하게 매달리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파업이 중요한 건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물량을 맞추기 빠듯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울산 공장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해외 딜러에 대한 차량 공급이 밀립니다. 고객이 경쟁사로 이탈할 수도 있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하반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행히 대화가 완전히 끊긴 건 아닙니다. 회사가 실무 협의를 요청했고요. 15일 오후 늦게 노사가 만나 핵심 쟁점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16일입니다. 노조가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전면 파업으로 전환되면 울산 공장 전체가 멈추면서 하루 생산 손실이 수천 대 규모로 급증하죠. 부분 파업 유지인지 전면 파업 전환인지에 따라 생산 차질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16일 결정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자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6월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요. 국가 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 4천 명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6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5월에 4만 명 줄면서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었는데요.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한 거예요. 하지만 이 6만 3천 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뜯어보면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9만 7천 명 줄었습니다. 24개월 연속 감소예요. 2년 내내 제조업 일자리가 빠지고 있다는 건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뜻입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중간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영역인데요. 이게 축소되면 전체 경제의 소득 기반이 약해지고 내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설업도 6만 7천 명 감소, 26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감소폭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컸고요. 고금리 환경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이어지면서 신규 착공이 줄었습니다. 기존 현장도 공사가 지연되는 흐름이 건설업 고용 감소로 직결되고 있죠. 반면에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만 4천 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5만 5천 명, 운수 창고업 4만 8천 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전체 고용 숫자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예요. 요양보호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같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면서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빠진 숫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일자리 상당수는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취업자 수 플러스만으로 고용 시장이 건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가장 심각한 건 청년층입니다. 15세에서 29세 취업자가 전년 대비 19만 7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 고용률 43.9%, 1년 전보다 1.7%포인트 하락인데요. 이게 26개월 연속 하락이에요. 청년 실업률도 7.0%로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체 실업률 2.8%와 비교하면요.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집중돼 있는 겁니다. 2년 넘게 청년 고용률이 매달 전년보다 낮았다는 건요.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세대 전체가 취업 시장에서 이전 세대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경력 공백이 쌓이고요. 나중에 경기가 돌아와도 재진입하기 어려워지는 이력 효과가 발생합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도 1,600만 9천 명으로 18만 1,000명 늘었습니다.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실업률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 중 못 구한 비율만 잡아내기 때문에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실업률 숫자보다 실제 고용 상황이 더 나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은 소비의 선행 지표입니다. 일자리가 줄면 가계 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됩니다. 특히 청년층 고용 부진은 결혼, 출산, 주거 같은 생애 전반의 경제 활동을 지연시킵니다. 내수 경제의 장기적인 그림자를 드리우는 거죠. 결국 6만 3천 명 증가라는 헤드라인 뒤에는요.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조적 부진이 숨어 있습니다. 26개월째 이어지는 청년 고용 하락도 함께요. 다음 달 7월 지표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는 청년 고용률 하락 추세가 멈추는지 여부입니다. 26개월 연속 하락이 27개월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하반기 내수 경기 전망이 달라집니다. 오늘 세 가지 소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겉과 속입니다. 외국인 수급 뒤에 숨은 환율 메커니즘, 파업 이면에 임금 격차와 글로벌 생산 차질 리스크, 취업자 증가 뒤에 감춰진 청년 고용 한파, 숫자의 겉면이 아니라 안쪽을 읽을 수 있어야 시장과 경제가 보입니다. 내일은 현대차 노조의 추가 파업 결정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